새벽 5시 마을에 첫 번째 신호가 울린다. 공장 기적 소리가 아니라 멀리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구는 소리다. 이어서 개 짖는 소리, 트랙터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슬리퍼 끌리는 소리들이 차례로 마을을 깨운다. 하지만 이 평범한 아침이 끝나기 전 누군가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 것이다. 안개가 논두렁을 감싸며 천천히 쓰러져 간다. 어젯밤 내린 이슬이 벼이삭 끝에 매달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수확을 불과 일주일 앞둔 논들은 황금색 파도처럼 일렁이며 마치 이 세상 모든 풍요로움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갈급한 영혼들이 숨어 있다. 김영숙은 농협으로 향하는 좁은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있었다. 쉰둘의 나이 그녀의 어깨는 세월과 함께 점점 굽어졌고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만들어진 발자국들이 아스팔트 위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검은색 핸드백 끈이 어깨에 파고드는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그 무게는 단순히 가방의 무게가 아니었다. 오늘도 가방 안에는 빨간 글씨로 인쇄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전기요금 연체 고지서, 카드 사용 내역서, 그리고 은행에서 온 대출 연장 안내문. 남편 김태수가 만든 빚들이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던 것이 어느새 몇천만 원이 되어 있었다. 복리의 마법이라고 했던가. 영숙에게는 생지옥이었다. 그녀는 걸으면서 어젯밤을 떠올렸다. 남편은 야간 버스 운행을 마치고 새벽 2시에 들어왔다. 술 냄새와 함께 밥 먹을래?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그대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켜고는 1시간 넘게 채널만 돌렸다.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다. 채널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딱 소리가 마치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단절된 소통, 끊어진 감정. 농협까지는 걸어서 15분. 그 시간 동안 영숙은 하루를 계획했다. 오전에는 어르신들의 연금 업무, 오후에는 농업 보조금 신청서 정리. 그리고 퇴근 후에는 마트에 들러 할인 상품을 확인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걷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잠들기 전에는 또다시 휴대폰으로 독촉 문자를 확인하는 것.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속에서 영숙은 점점 투명해져가는 자신을 느꼈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다. 거기에 비친 자신이 낯설어 보였기 때문이다. 아내도 여자도 아닌 그저 빚을 갚기 위해 존재하는 기계 같았다. 감정이라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게 된 것이. 그때 멀리서 트랙터 소리가 들려왔다. 푸르르 푸르르. 낡은 엔진이 내는 특유의 둔탁한 소리였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다. 빨간색 트랙터가 느린 속도로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뒤쪽에는 각종 공구들이 실린 작은 트레일러가 달려 있었다. 운전석에는 이종호가 앉아 있었다. 55의 남자, 짧게 깎은 머리에 검게 그을린 얼굴. 그의 손에는 언제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작업복 주머니에는 각종 공구들이 들어 있었다. 서울에서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다가 망한 뒤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째였다. 종호에게 서울은 꿈과 절망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25에 올라가서 2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3년 만에 잃었다. 보증을 서준 친구의 배신, 부동산 투자 실패,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기까지 당했다. 가진 것을 모두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공구한 세트와 낡은 트랙터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이 단순한 노동이 위안이 되었다. 고장난 농기계를 고치고 못을 박고 용접을 하는 일상. 서울에서의 복잡했던 인간관계와는 달리 여기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 고장났으면 고치고 부러졌으면 용접하고 없으면 만들면 되었다. 그 단순함이 그에게는 치유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마을 사람들은 종우를 서울에서 망해서 내려온 사람으로 봤다.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고 은근한 무시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실패의 기억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남겨진 정막 속에서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가려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다. 영숙이 고개를 들어 트랙터를 바라보는 순간 종호도 그녀를 보았다. 시간이 조금 멈춘 것 같았다. 그 눈빛 속에는 평범한 인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묘한 인식, 실패한 남자와 지친 여자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전류. 종호는 트랙터 속도를 조금 늦췄다. 자연스럽게 마치 다른 일 때문인 것처럼. 영숙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 그 단순한 동작 속에 담긴 것은 예의만이 아니었다. 수고하십니다라는 말 없는 인사. 오늘도 힘내세요라는 격려. 그리고 저도 힘듭니다라는 고백. 영숙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 단순히 농협 직원이나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인식받고 있다는 느낌. 종호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읽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이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는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아직은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마을 슈퍼 주인 최순자도 정자에 앉은 박노인도 심지어 당사자들조차도 그 순간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다. 하지만 무언가 시작된 것은 확실했다. 최순자는 가게 앞에서 녹슨 셔터를 끌어올리며 습관적으로 거리를 살폈다. 예순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은 여전히 예리했다. 마을의 모든 일상이 그녀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평소와 다른 행동은 없는지, 이상한 낌새는 없는지. 순자에게 이 마을은 하나의 거대한 무대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배우였다.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뒤 찾아온 정막 속에서 남의 이야기는 그녀의 유일한 오락이자 존재 이유였다. 때로는 연출자가 되어 사람들을 엮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평론가가 되어 그들의 행동을 평가하기도 했다. 오늘도 그녀는 영숙과 종호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 평소보다 조금 긴 눈빛, 조금 느려진 걸음.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순자의 눈에는 포착되었다. 여자의 직감으로 그녀는 느꼈다. 뭔가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편 마을 정자에서는 전직 이장 박노인이 출근길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이것도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누가 몇 시에 어디로 가는지,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 68 동안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는 모든 변화가 경계의 대상이었다. 박노인에게 마을은 하나의 질서였다.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가게 하는 사람은 가게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만.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혼란의 시작이었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는 더욱 엄격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만, 미혼인 사람은 신중하게.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장을 맡아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다툼이 있으면 중재하고 질서가 흐트러지면 바로잡고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마을을 보호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자부심이었다. 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권위가 예전 같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이장 말을 듣지 않았고 마을 회의에 나오는 사람도 줄었다.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안타까웠고 때로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같았다. 영숙은 시간에 맞춰 농협으로 향했고 종우는 트랙터를 타고
일터로 갔다. 순자는 가게를 열었고 박노인은 정자에 앉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영숙의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느려진 것. 조모의 트랙터가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지나간 것. 두 사람 사이에 교환된 눈빛이 평소보다 조금 길어진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갈망. 영숙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여성성을 느꼈고 종호는 누군가와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다. 아직은 아무도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금지된 감정은 언제나 더 강렬하다. 억압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숨겨질수록 더 타오른다. 영숙과 종호 사이에 흐르기 시작한 미묘한 전류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것은 갈망이었고 욕망이었고 그리고 위험한 끌림이었다. 농협에 도착한 영숙은 문을 열면서 뒤돌아봤다. 멀어져가는 트랙터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있었다. 마치 10대 소녀가 첫사랑을 느끼는 것 같은. 일터로 향하는 종호도 마찬가지였다. 백미러로 멀어져가는 영숙의 모습을 보며 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했다. 누군가에게 끌린다는 느낌,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다는 충동, 황금빛 들녘 사이로 사라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트랙터 소리와 함께 멀어져가는 종호의 실루엣,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평온해 보이는 아침 풍경 속에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금지된 감정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상처받게 될지. 태양이 조금 더 높이 떠오르며 안개를 완전히 걷어냈다. 황금빛 들녘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살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금은 곧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될 것이었다. 농협 창구에 앉은 영숙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리듬으로 흘러갔다. 오전 9시 정각에 문을 열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아침에 느꼈던 그 묘한 설렘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첫 번째 손님은 항상 김할아버지였다. 80이 넘은 그는 매일 아침 통장 잔액을 확인하러 왔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그에게 이것은 하루의 첫 번째 의식이었다. 얼마나 들어있나? 하는 질문에 영숙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10만 원 있으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을 할 때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온기가 있었다. 두 번째는 박할머니. 서울에 있는 아들이 용돈을 보냈는지 확인하러 오는 것이었다. 매월 15일에 50만 원씩 들어오는데 날짜가 되면 하루에 두세 번씩 와서 확인했다. 아직 안 들어왔네? 하며 실망하는 얼굴을 볼 때마다 영숙의 마음도 아팠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아픔조차 다르게 느껴졌다. 더 예민하고 더 깊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은 어르신들의 소소한 은행 업무로 채워졌다. 연금 수령, 통장 정리, 카드 분실 신고, 인터넷 뱅킹 문의. 대부분 복잡하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의미 있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 느낌이 더욱 강했다. 영숙이야, 이거 좀 봐줘. 이 종이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카드가 안 나와. 어르신들의 부탁 하나하나에 영숙은 정성스럽게 답했다.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더 따뜻하게. 왜인지 모르게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올 무렵 영숙은 무거운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농업보조금 관련 서류가 특히 많았다. A사 용지로 가득 찬 상자가 5개나 되었다. 이 모든 것을 보관실로 옮겨야 했는데
그것이 하루 중 가장 힘든 일이었다. 영숙은 첫 번째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게가 상당했다. 허리가 조금 아팠지만 참을 만했다. 두 번째 상자를 들 때 무릎에서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점심을 먹으러 나갔고 관리소장은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쓸 뿐이었다. 세 번째 상자를 들려는 순간이었다. 무겁겠네요. 낮고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숙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종우가 서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채로 손에는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그가 농협에 들어온 이유는 농기계 부품 주문 때문이었다. 아, 괜찮습니다. 영숙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아침에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왜인지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제가 할게요. 종우는 영숙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상자에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상자를 잡는 순간 영숙의 손과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전류 같은 느낌을 주었다. 영숙은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남자의 손길에 반응하는 자신의 몸이 낯설었다. 종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거친 손과 만나는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디에 두면 될까요? 종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약간의 긴장이 묻어 있었다. 영숙은 보관실을 가리켰다.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녀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등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육체 노동을 해온 사람의 몸이었다. 태수와는 다른 종류의 남성성이 느껴졌다. 더 거칠고, 더 직접적이고, 더 솔직한. 보관실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종우가 말했다. 남은 것도 가져다 드릴까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친절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그와 더 오래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영숙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주는 쪽이었다. 받는 쪽이 되는 것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달콤했다. 종우는 남은 상자들을 모두 옮겨주었다. 5개의 상자를 3번에 나누어서 영숙이 혼자 했다면 좋기 30분은 걸렸을 일을 그는 10분 만에 끝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마지막 상자를 옮길 때 좁은 보관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다. 거리가 가까웠다. 영숙은 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고 종우는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숙이 말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뒤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쉽다는 느낌이었다. 종우도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했다.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다는 충동,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싶다는 욕망. 하지만 그는 참았다. 대신 별말씀을요라고 대답하고는 농협 문을 나섰다. 영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트랙터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도 느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점심시간 내내 영숙은 그 순간을 되새겼다. 그의 손이 자신의 손과 스쳤던 순간, 좁은 보관실에서 마주쳤던 순간, 그리고 그때 느꼈던 묘한 긴장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다. 오후 업무 시간에도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농사일을 마친 중년 남성들이 몰려와 농업 보조금이나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집중되지 않았다. 자꾸만 오늘 오후의 일이 떠올랐다. 퇴근 시간이 되자
영숙은 평소보다 천천히 농협을 나섰다. 혹시 종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아쉬움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에 도착하자 현실이 다시 찾아왔다. 김태수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야간 운행. 새벽에 들어올 예정. 몇 줄 안 되는 글씨였지만 그 속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소통의 의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영숙은 냉장고를 열어봤다. 별로 든 것이 없었다. 계란 몇 개, 김치,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반찬들. 장을 보러 가야 했지만 마트까지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동네 슈퍼에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최순자의 슈퍼는 마을에서 유일한 구멍가게였다. 생필품부터 과자, 술까지 없는 것이 없었다. 가격은 마트보다 비쌌지만 가까웠고 늦은 시간까지 열어서 마을 사람들이 자주 이용했다. 영숙이 슈퍼에 들어서자 순자가 반갑게 맞았다. 어머, 영숙이 왔네. 오늘 좀 늦었네. 순자의 목소리에는 친근함과 함께 약간의 탐구심이 섞여 있었다. 여자의 직감으로 그녀는 영숙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농협 정리하느라 늦었어요. 영숙이 대답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집어들었다. 라면, 계란, 우유, 그리고 냉동만두.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었다. 조금 더 밝아 보였고 걸음에도 약간의 탄력이 있어 보였다. 요즘 농협일이 많나 봐. 맨날 늦게 끝나더라. 순자가 계산을 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영숙의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찾으려는 것 같았다. 그냥 그래요. 연말이라 업무가 좀 많아서요. 영숙은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순자의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았다. 영숙의 목소리에 평소와는 다른 톤이 있다는 것을. 더 부드럽고 더 생기가 있었다. 그나저나 태수는 요즘 어때? 야간 운행 많이 하나? 순자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탐색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부부관계가 어떤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네,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영숙의 대답은 짧았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도 순자는 뭔가를 읽어냈다. 부부관계에 대한 체념 같은 것을. 순자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계산을 마치면서 말했다. 요즘 이종호 씨 자주 보이더라. 일이 많은가 봐. 트랙터 타고 여기저기 다니던데. 영숙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농협 앞에서도 봤는데 뭔가 용무가 있었나 봐. 순자가 덧붙였다. 시험해보는 듯한 어조였다. 영숙의 반응을 보려는 것이었다. 농기계 고치러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영숙이 자연스럽게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순자가 뭔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영숙이 나간 뒤 그녀는 계산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영숙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이종호 이야기에 대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다. 집에 돌아온 영숙은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다. 라면에 계란을 넣고 김치를 곁들인 소박한 식사. 혼자 먹는 밥은 항상 쓸쓸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쓸쓸함도 견딜만했다.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만 오늘 오후의 일이 떠올랐다. 종우가 상자를 들어주던 순간 그의 무겁겠네요 라는 말. 손이 스쳤던 순간의 전율. 그리고 좁은 보관실에서 마주쳤던 그 묘한 긴장감.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누군가가 자신을 배려해준다는 느낌.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여전히 한 명의 여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기분.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영숙은 거울 앞에 섰다. 거기에 비친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다. 눈에 생기가 있었고 입꼬리에는 미세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언제부터 이런 표정을 잃고 살았던 걸까? 휴대폰을 들었다. 문자함에는 여전히 독촉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들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이나마 견딜만 했다. 마치 누군가 그 무게를 함께 나눠주는 것 같았다.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수가 돌아온 것이었다. 영숙은 잠든 척했다. 그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 맥주캔을 따는 소리, 그리고 채널을 돌리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작은 변화가 그녀 안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의 친절이 씨앗처럼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금지된 감정. 그것은 달콤했지만 위험했다. 영숙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마음에 담비 같은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아주 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변화. 하지만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될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최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슈퍼를 열었다. 어젯밤부터 마음 한구석에 걸린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숙의 표정에서 포착한 미묘한 변화, 그리고 이종호에 대한 언급에서 느낀 묘한 반응. 60년을 살면서 터득한 여자의 직감이 그녀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순자는 비닐장갑을 끼고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귤을 봉지에 담고 사과를 광택이 나도록 닦고 바나나의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창밖으로 향했다. 농협으로 출근하는 영숙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은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오전 8시 30분 영숙이 나타났다. 평소와 같은 시간, 같은 길이었지만 순자의 예리한 눈에는 분명한 변화가 포착되었다. 영숙의 어깨가 평소보다 덜 처져 보였고 걸음에는 확실히 탄력이 있어 보였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화장기가 있었다. 립스틱을 발랐고 머리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빗어 넘겼다. 이상하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영숙이 화장을 한 것을 본 게 언제였던가. 적어도 몇 년은 된 것 같았다. 남편 빚 때문에 고생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그리고 10분 뒤 이종호의 트랙터가 나타났다. 빨간색 트랙터는 평소와 같은 속도로 골목을 지나왔지만 이번에는 농협 앞에서 완전히 멈췄다. 엔진을 끄고 내려오는 종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농협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다. 역시 그녀의 직감이 맞았다. 뭔가 일어나고 있었다. 농기계 부품 주문이라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순자는 귤을 담다 말고 창가로 이동했다. 농협 내부를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상황을 추측하기에는 충분했다. 종우가 농협에 들어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그가 다시 나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들어갈 때와 확연히 달랐다. 만족스러워 보였고 발걸음도 가벼워 보였다. 그 순간 순자는 농협 창문 너머로 영숙의 모습을 포착했다. 그녀는 창구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돌려 종우가 나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아쉬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마치 더 오래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이거 완전히. 순자는 확신했다. 뭔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도 꽤 진전된 상황으로 보였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것 같았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김할아버지였다. 평소와 같이 통장 잔액 확인을 위해 온 것이었다. 하지만 순자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장면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친절하게 할아버지를 맞아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털어놓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가게를 잠시 비우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마침 박할머니도 같은 식당에 있었다.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다. 할머니,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무슨 일인데? 영숙이 말인데. 요즘 좀 이상해. 순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상한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화장을 하고 왔어. 립스틱까지 발라서. 순자의 말에 박할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진짜? 영숙이가 화장을? 박할머니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요즘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화장품 살 돈도 없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야. 이종호 씨가 농협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나올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 박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설마 둘이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수상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큰 사건이었다. 특히 영숙처럼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라면 좀 더 지켜봐야겠어. 박할머니가 말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뭐라고 할 수 있지.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자의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았다. 특히 이런 일에서는 오후가 되자 순자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을 시작했다. 농협 쪽을 자주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그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영숙이 농협에서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종호의 트랙터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길에서 마주쳤다. 그리고 순자가 본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종호가 트랙터를 멈추고 내려왔다. 영숙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들의 몸짓에서는 친밀함이 느껴졌다. 종호가 영숙에게 뭔가 건네주는 것도 보였다. 작은 봉지 같은 것이었다. 영숙은 그것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진짜였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미소.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흘렀다. 마치 연인들 같았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헤어질 때였다. 종호가 트랙터에 오르려는 순간 영숙이 그의 팔을 살짝 잡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은 명백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에서 순자는 확신을 얻었다. 이거 완전히 사귀는 거야. 순자는 속으로 외쳤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영숙과 종호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것. 순자는 급히 박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큰일 났어. 방금 봤는데 영숙이랑 종호가. 뭘 어떻게 봤는데? 길에서 만나서 뭔가 주고받더라고. 그리고 헤어질 때 영숙이가 그 남자 팔을 잡았어. 전화 너머로 박할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진짜로? 확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거 완전히 그런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다. 소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박할머니는 곧바로 이웃집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할머니는 또 다른 이웃에게 이야기했다. 소문이 전해질 때마다 내용은 조금씩 부풀려졌다. 영숙이랑 트랙터 남자랑 길에서 뭔가 주고받더래.
영숙이가 그 남자 팔을 잡았다더라. 둘이 뭔가 주고받으면서 웃더래.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더래. 영숙이가 화장까지 하고 다닌다더라. 마지막에는 영숙이랑 종호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저녁 무렵 김태수는 동료 기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하루 운행을 마치고 가벼운 술자리를 갖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평소에는 농담도 하고 세상 이야기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수야, 혹시 내 아내 요즘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수는 당황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마을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문? 동료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 아내랑 그 트랙터 고치는 남자랑 요즘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가.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이 술잔을 꽉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길에서 둘이 만나는 걸 봤다고. 그런데 뭔가 수상하더래. 동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태수의 표정이 무서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가 수상하다는 거야? 태수가 다그쳤다. 영숙이가 그 남자 팔을 잡았다더라. 그리고 뭔가 주고받기도 하고. 태수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고 일어섰다. 집에 가봐야겠다. 태수야, 그냥 소문일 수도. 동료가 말렸지만 태수는 이미 가게를 나서고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태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소문이 사실일까?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와? 그렇다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생각해보니 최근 아내의 모습에서 변화가 있었다.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고 화장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분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런 이유였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태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정말 변한 것일까? 아니면 소문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 먹을래? 영숙이 물었다. 평소와 같은 말이었지만 태수에게는 어색하게 들렸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동료가 한 말이 생각났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팔을 잡았다는 것. 뭔가 주고받았다는 것. 영숙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분위기. 말수도 더 줄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저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소문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었다. 순자의 가게는 소문의 진원지가 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추측을 더하고 확신을 만들어갔다. 영숙이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화장까지 하고 다니더라. 그 남자 농협에 자주 가더라고. 둘이 길에서 팔까지 잡고. 태수는 아직 모르는 것 같던데. 이거 큰일 나겠어.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사실과 추측이 뒤섞이고 목격담과 상상이 하나가 되어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숙과 종호가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문은 더욱 구체적이 되어갔다. 누군가는 밤늦게 종호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영숙이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했다. 정자에 앉아있던 박노인의 귀에도 이 소문들이 들렸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마을 안악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소문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심상치 않았다. 영숙은 결혼한 여자였다. 비록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한 몸이었다. 그런 여자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마을의 체면에 관련된 문제였다. 특히 시골 마을에서는 더욱 그랬다. 박노인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오랫동안 마을 이장을 하면서
겪어본 일들이 떠올랐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박노인은 생각했다.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았다. 마을의 질서와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 시각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종우가 오늘 건네준 작은 선물이 서랍 속에 숨겨져 있었다. 손수건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였다.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다. 이런 감정이 옳은 것일까?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괜찮을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달콤했다. 종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작은 집에서 오늘 영숙과 나눈 짧은 대화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손수건을 받을 때의 기쁜 표정.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혼한 여자였고 이런 관계는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역시 멈출 수 없었다. 변화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었다. 작은 호감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금지된 사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 소문의 파장은 계속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파장은 곧 모든 관련자들에게 도달할 것이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들은 소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피곤에 지친 얼굴, 충혈된 눈.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속의 의심이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태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정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남자와? 그렇다면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조용히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무거웠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영숙은 남편이 나간 뒤에야 잠에서 깼다. 이상했다. 평소에는 출근할 때 다녀온다는 말이라도 했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농협으로 향하는 길에서 영숙은 어제 종으로부터 받은 손수건을 만졌다.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서 준 선물.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다. 이런 일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 남편은 뭐라고 할까? 마을 사람들은? 하지만 그 불안함조차 달콤했다. 금지된 것이기에 더욱 간절했다. 농협에 도착한 영숙은 평소와 같이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종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오늘도 올까? 어떤 핑계로든 만날 수 있을까? 한편 마을 슈퍼에서는 순자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어제 목격한 장면 이후로 그녀의 관심은 절정에 달했다. 오늘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첫 번째 손님으로 박할머니가 들어왔다. 순자야, 어젯밤에 또 봤어. 뭘 봤는데? 순자의 눈이 반짝였다. 종우집 말이야.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것도 거실이 아니라. 박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 순자는 숨을 삼켰다. 확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리고 그 시간에 영숙이 집에 없었어. 태수는 야간 운행이라고 나갔는데 영숙이는 어디 간 거야?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영숙과 종우는 분명히 그런 관계였다.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태로 보였다. 이거 태수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박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은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마을에 체면도 있고 무엇보다 태수가 불쌍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 맞는 남편이라니. 오전 10시쯤 종호의 트랙터가 마을에 나타났다.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그는 농협 근처에서 트랙터를 세우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순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종호의 행동, 그의 표정, 모든 것이 수상했다. 분명히 영숙과 만날 약속이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영숙이 농협에서 나왔다. 점심시간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종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뒤 함께 종호의 트랙터에 올랐다. 순자는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대낮에 그것도 마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영숙과 종호는 트랙터를 타고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는지는 뻔했다. 이거 완전히 확실해졌네. 순자는 속으로 외쳤다.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확실한 사실이었다. 영숙과 종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대담하게. 순자는 급히 박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큰일 났어. 방금 영숙이랑 종호가 함께 트랙터 타고 나가는 거 봤어. 뭐라고? 대낮에? 응,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영숙이가 농협에서 나와서 종호 트랙터에 탔어. 둘이 함께 어디론가 갔어. 전화 너머로 박할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정말 큰일이네. 태수는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 박할머니도 동의했다. 그래, 태수가 불쌍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목격담이었다. 순자와 박할머니가 직접 본 것이었다. 대낮에 영숙과 종호가 함께 트랙터를 타고 나간 것을.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식당에서, 가게에서, 정자에서, 어디서나 이 이야기가 나왔다. 영숙이랑 종호가 대낮에 함께 나갔다더라. 트랙터 타고 둘이서 말이야. 어디 갔을까? 뻔하지. 그런데 갔겠지. 이거 태수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누가 알려주지? 정자에 앉아있던 박노인도 이 소문을 들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단순한 소문을 넘어서 명백한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마을 이장을 오래 했지만 이런 추문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다니. 이건 그냥 둘 수 없어. 박노인은 결심했다. 마을의 체면과 질서를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오후 3시쯤 영숙과 종호가 돌아왔다. 영숙은 농협으로, 종호는 자신의 일터로.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모습에서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다. 더욱 친밀해진 것 같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랐다. 순자는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영숙의 옷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도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종호도 마찬가지였다. 작업복에 풀잎이 묻어 있었고 흙도 묻어 있었다. 완전히 확실해졌어. 순자는 확신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영숙과 종호는 관계를 가진 것이 분명했다. 저녁 무렵 태수는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었다. 태수야, 오늘 내 아내가.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데? 태수의 목소리는 이미 차가웠다. 그 트랙터 남자랑 함께 어디 갔다던데. 대낮에.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손에 든 술잔이 부들부들 떨렸다. 누가 봤는데? 순자 씨가 직접 봤다고 해.
영숙이가 농협에서 나와서 그 남자 트랙터에 탔다고.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술잔을 테이블에 내던지고 일어섰다. 집에 가봐야겠다. 태수야, 진정해. 혹시 오해일 수도. 하지만 태수는 이미 가게를 뛰쳐나가고 있었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태수의 얼굴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태수의 머릿속은 온통 분노로 가득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대낮에 당당하게,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생각해보니 최근의 모든 변화가 설명되었다. 아내의 밝아진 표정, 화장, 그리고 평소보다 늦은 귀가. 모든 것이 다른 남자 때문이었던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태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다.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먹을래? 영숙이 물었다. 평소와 같은 말이었지만 태수에게는 모든 것이 위선으로 들렸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영숙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영숙은 남편의 시선을 느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기운이었다. 무언가 위험한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저녁 식사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젓가락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영숙은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남편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늘 점심에 어디 갔어? 태수가 갑자기 물었다. 영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들킨 것일까?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점심? 그냥 식당에 갔는데. 혼자? 네, 혼자요.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분노가 느껴졌다. 영숙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영숙은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 불안했고 태수는 아내의 배신에 대한 분노로 잠들 수 없었다. 한편 마을 전체는 이 사건으로 들끓고 있었다. 순자의 가게는 여전히 소문의 중심지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태수가 눈치챈 것 같던데. 오늘 저녁에 집에서 큰 소리가 났다던데. 이거 큰일 나겠어. 박노인이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던데. 박노인은 정말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마을의 질서와 체면을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했다. 그는 마을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심했다. 명분은 마을 질서 회복이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영숙과 종호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이었다. 종호도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자신과 영숙의 관계가 마을 전체의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불안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지면 영숙에게 피해가 갈 것이 뻔했다. 자신은 혼자 사는 몸이라 상관없지만 영숙은 결혼한 여자였다. 이런 소문이 돌면 그녀의 삶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각자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어떤 이는 영숙을 비난했고 어떤 이는 태수를 동정했다. 또 어떤 이는 종호를 욕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고요한 폭풍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곧 폭발할 것이었다. 박노인은 마을회의 소집을 결정한 뒤 며칠 동안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단순한 소문만으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몇몇 신뢰할 만한 마을 사람들에게
은밀한 감시를 부탁했다. 최순자는 그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영숙과 종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언제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얼마나 오래 함께 있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박할머니도 합세했다. 그녀는 종호의 집을 관찰하는 역할을 맡았다. 언제 불이 켜지고 꺼지는지, 누가 드나드는지 세심하게 지켜봤다. 특히 밤 시간대의 동향에 집중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박할머니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오후 8시쯤 영숙이 종호의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 것이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박할머니의 눈에는 모든 것이 포착되었다. 영숙은 종호의 집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곧 종호가 나와서 그녀를 맞았다. 두 사람은 짧게 말을 주고받은 뒤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 거실불이 켜졌다. 박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이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8시 10분. 이제 영숙이 언제 나오는지 지켜봐야 했다. 시간이 흘러갔다. 9시, 10시, 11시. 영숙은 나오지 않았다. 거실불은 10시쯤 꺼졌지만 안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박할머니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영숙이 종호의 집에서 나왔다. 그녀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조금 주름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만족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박할머니는 급히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큰일 났어. 방금까지 영숙이가 종호 집에 있었어. 뭐라고? 확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저녁 8시에 들어가서 자정이 넘어서 나왔어. 4시간 넘게 있었어. 순자는 숨을 삼켰다. 안방 불도 켜져 있었어? 당연하지. 10시에 거실 불은 껐는데 안방은 계속 켜져 있었어. 이거 완전히 확실해졌어. 두 여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영숙이가 종호 집에서 밤을 보냈다더라. 4시간 넘게 있었다던데. 안방 불까지 켜져 있었다고. 이거 완전히 확실해졌네. 태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지. 농협에 출근한 영숙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평소와 달랐다. 더 노골적이고 더 차가웠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영숙은 불안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 영숙은 평소 가던 식당에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시선을 느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어떤 할머니는 아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외면했다. 영숙은 급히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한편 종호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기도 했다. 종호 씨, 요즘 일이 많나 봐요? 한 농부가 비꼬듯 말했다. 네. 종호는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다.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뭐 하시는지. 농부의 말에는 명백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종호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자신과 영숙의 관계가 마을에 알려진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저녁 무렵 박노인은 마을 회의를 공식적으로 소집했다. 회의 안건은 마을 질서 회복을 위한 논의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회의 소집 공고가 붙자 마을 전체가 술렁였다. 드디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회의 당일을 기다렸다. 김태수도 회의 소집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아내의 배신은 명백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날 시간이 온 것이다. 태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가 축적되고 있었다. 영숙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차가운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설마 자신과 종호의 관계가 들킨 것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회의 전날 밤 영숙은 잠들 수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종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이미 상황이 위험해진 것 같았다. 자칫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종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작은 집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영숙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다. 자신 때문에 그녀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었다. 회의 당일 아침 마을 전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회관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이렇게 관심을 끄는 회의는 없었다. 영숙은 농협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었다. 저녁 7시에 열리는 회의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었다. 종호도 일손을 놓고 있었다. 평소라면 바쁘게 농기계를 고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오후 5시쯤 순자는 가게를 일찍 닫고 회관으로 향했다. 오늘의 주요 증인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가져갔다. 언제 무엇을 봤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모든 것을. 박할머니도 함께 갔다. 어젯밤 목격한 결정적인 장면에 대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숙이 종호의 집에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후 6시 회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평소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나왔다. 모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다. 박노인은 회의를 주재할 준비를 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오랫동안 마을 이장을 하면서 이런 일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특히 심각했다. 결혼한 여자의 불륜이라는 것은 마을 전체의 체면에 관련된 문제였다. 오후 6시 30분 김태수가 회관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무거웠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모두 그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오후 6시 40분 영숙이 마지못해 회관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들은 차갑고 비난하는 듯했다. 오후 6시 50분 종우도 나타났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회관 뒤쪽에 앉았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오후 7시 정각 박노인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우리 마을의 질서와 체면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관 안은 정적에 잠겼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박노인의 말을 기다렸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다. 영숙과 종호의 관계에 대한 공개적인 심판이. 최근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여러 증언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계속 말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 전체의 체면과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그녀의 배신이, 그녀의 욕망이. 종호도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영숙에게 피해가 갈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태수는 아무 표정 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턱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박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먼저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순자에게 향했다. 순자 씨,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가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을 계속 목격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그녀의 작은 행복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짓밟힐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폭풍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폭풍은 마을 전체를 휩쓸어 갈 것이었다. 최순자가 일어서자 회관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준비해온 증언을 차분히 시작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처럼 또렷하고 자세하게 말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영숙이가 농협에서 나와서 종호 씨 트랙터에 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둘이 함께 마을 외곽으로 나갔고 3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영숙이의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회관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는 것은 달랐다. 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자신의 사적인 순간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순자가 계속했다. 며칠 전부터 영숙이가 화장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종호 씨가 농협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농기계 부품 주문이라기에는 너무 자주였습니다. 종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행동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관찰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영숙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괴로웠다. 순자는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는 계속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둘이 길에서 만나는 것을 봤는데 종호 씨가 영숙이에게 뭔가 건네주더군요. 작은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숙이는 그것을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무슨 선물이었습니까? 박노인이 물었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수건 같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그 손수건은 지금도 자신의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종호가 준 첫 번째 선물이었고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마저 수치스러운 증거가 되어버렸다. 박노인은 순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이번에는 박할머니를 불렀다. 박할머니, 어젯밤에 목격하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다. 그녀는 평생 이런 자리에서 증언해 본 적이 없어서 긴장했지만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어젯밤 8시쯤에 영숙이가 종호 씨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박할머니의 말에 회관 안이 다시 술렁였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분명히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10시쯤 되니까 꺼졌습니다. 그런데 박할머니가 잠시 머뭇거렸다. 계속 말씀하세요. 안방에는 계속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말입니다. 회관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 증언의 의미를 이해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 영숙이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4시간 넘게 그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순간들이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너무나 치욕스러웠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울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할머니에게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태수를 바라봤다. 태수 씨, 이런 일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김태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며칠 동안 쌓였던 분노가 이제 폭발할 시점에 와 있었다. 저는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최근에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영숙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내의 변화를 보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표정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제가 밤새 일하는 동안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로 목이 메었다. 갑자기 태수가 고함을 쳤다. 다들 아는 모양이지. 그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가 바보처럼 모르는 사이에 온 마을이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영숙이 움츠러들었다. 남편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도 알았다. 자신이 그를 배신했고 상처를 주었고 바보로 만들었다. 태수는 종우를 향해 몸을 돌렸다. 당신은 뭡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간 게 자랑스럽습니까? 종우가 일어섰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지만 태수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잘못? 태수가 비웃었다. 잘못으로 끝날 일입니까? 당신이 내 가정을 박살낸 건데?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종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책임? 태수가 다시 고함쳤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내 아내를 돌려줄 수 있습니까? 내가 당한 수치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겁니까? 박노인이 기침을 하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 진정하시고 차분히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태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차분히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밤을 보냈는데 어떻게 차분할 수 있습니까? 그는 영숙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은 뭡니까? 한마디도 없습니까? 변명거리라도 있으면 해보세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단호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다. 미안합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영숙의 말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당신은 저를 아내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여자로 본 적이 있습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저는 그냥 빚 갚는 기계였습니다. 당신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존재하는. 태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래서 바람을 핀 겁니까? 그래서 영숙이 잠시 멈췄다. 그래서 누군가 저를 인정해 줄 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줄 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종우를 바라봤다. 저는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회관 안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예상하지 못했다. 대부분 영숙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노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영숙 씨,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결혼한 몸으로 그런 일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의 체면과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체면? 영숙이 박노인을 바라봤다. 제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합니다.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개인의 욕망이 공동체의 질서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영숙을 비난했고 어떤 사람은 태수를 동정했다. 또 어떤 사람은 종우를 욕했다. 저런 여자가 어디 있어? 남편이 있는 몸으로. 체면도 모르나? 마을 수치야. 하지만 몇몇 여자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영숙의 말에 공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기계처럼 살아가는 느낌을. 종우가 다시 일어섰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영숙 씨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유혹한 겁니까? 누군가 소리쳤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가졌습니다. 종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솔직했다. 영숙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태수가 비웃었다. 서로 감싸주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회관 안의 분위기는 점점 격해졌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욕설도 오가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조용히 하십시오. 박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식으로는 해결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태수의 분노, 영숙의 당당함, 종호의 죄책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격한 반응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 갑자기 천장의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영숙은 일어섰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회관에 울려 퍼졌다. 처음으로 행복했던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회관을 나갔다. 뒤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종우도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따라 나갔다. 태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주먹을 꽉 쥔 채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다. 회관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각자 나름의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마을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파괴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파괴는 쉽게 복구되지 않을 것이었다. 회관에서의 그날 밤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처럼 모든 것이 뒤틀리고 부서져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흥미진진한 소문이 아니었다. 현실이 되어버린 비극이었다. 이종우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마음 아팠다. 3년 동안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왔는데 이제 또다시 떠나야 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물 수는 없었다.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공구들이었다. 서울에서 가져온 것들부터 이곳에서 하나씩 모은 것들까지. 그것들은 그의 생계 수단이자 유일한 재산이었다. 망치, 드라이버, 렌치, 용접기까지 하나도 빠뜨릴 수 없었다. 옷가지는 많지 않았다. 작업복 몇 벌과 평상복 몇 벌이 전부였다. 3년 동안 특별히 사고 싶은 것도 없었고 살 여유도 없었다. 모든 돈은 빚 정리와 생활비로 나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챙긴 것은 몇 권의 책과 낡은 라디오였다. 외로운 밤을 달래주던 친구들이었다. 특히 라디오는 서울에서부터 가져온 것으로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혼자 있을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과 이야기들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가구들은 거의 가져갈 수 없었다. 트럭에 실을 공간도 없고 어차피 오래된 것들이라 큰 가치도 없었다. 침대, 식탁, 의자들을 그대로 두고 가야 했다. 다음에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쓸 수 있을 것이다. 오전 10시쯤 종우는 트랙터에 짐을 실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다. 어떤 사람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는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굳이 엮이고 싶지도 않았다. 종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묵묵히 짐을 실고 트랙터를 점검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일단 이 마을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 다음은 가면서 생각하기로 했다. 정오 무렵 모든 짐을 다 실었다. 트랙터 뒤에 달린 트레일러가 가득 찼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다. 종우는 집 열쇠를 대문에 걸어두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3년 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절망감, 서울에서의 실패를 잊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다짐, 하나씩 살림을 꾸려가면서 느꼈던 작은 성취감, 그리고 영숙을 만나면서 느꼈던 설렘과 행복.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트랙터 시동을 걸었다. 푸르르 하는 엔진 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깼다. 몇몇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다. 종우는 앞을 바라보며 천천히 출발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더 아플 것 같았다. 마을 어귀에서 트랙터가 잠시 멈췄다. 종우는 백미러로 마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황금빛 들녘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저기 어디선가 영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트랙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을 경계를 넘어서자 종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도망이었다. 서울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도 도망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영숙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진짜였다. 그 감정도 그 행복도 모두 진짜였다. 비록 짧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편 김영숙은 농협에 출근하지 않았다. 어젯밤 일 이후로 집에서 나올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얼굴로 사람들을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남편 태수는 새벽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술을 마시고 있거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집에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영숙은 침실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봤다. 평소와 같은 마을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았다. 감옥 같았다. 오후쯤 되어서야 영숙은 집 밖으로 나왔다. 생필품을 사러 슈퍼에 가야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순자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어젯밤 그녀의 증언을 들으면서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슈퍼 앞에 도착했지만 선뜻 들어갈 수 없었다. 문 너머로 순자의 모습이 보였다. 평소와 다름없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다. 다른 날 다시 오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몇 사람들과 마주쳤다. 평소라면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었을 텐데 이제는 모두 피해갔다. 어떤 사람은 아예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어떤 사람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끝이구나. 영숙은 생각했다. 이 마을에서의 삶은 이제 끝났다. 비록 계속 살 수는 있겠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람피운 여자로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다. 어젯밤 회관에서 말한 것처럼 종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다.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느꼈고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녁 무렵 태수가 집에 돌아왔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영숙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밥 드실래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채널만 계속 돌렸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집안의 침묵을 더욱 부각시켰다. 영숙은 부엌에서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태수는 식탁에 오지 않았다. 혼자 먹는 밥은 더욱 쓸쓸했다. 예전에도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은 그 의미가 달랐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태수는 소파에서 잠들었고 영숙은 혼자 침실에 누웠다. 같은 집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한편 최순자는 가게를 일찍 닫았다. 오늘 하루 종일 손님이 별로 없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다. 어젯밤 회관에서의 증언 때문에 자신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해자가 된 셈이었다. 순자는 계산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종호가 짐을 싸서 떠나는 모습을 봤고 영숙이 슈퍼 앞에서 망설이다가 돌아가는 모습도 봤다. 모든 것이 자신의 증언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영숙과 종호였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자신이 너무 나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되돌릴 수도 없었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위험했다. 박노인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젯밤 회의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진행되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처참할 줄은 몰랐다. 마을의 질서는 회복되었지만 대신 몇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박노인은 자문했다. 체면과 질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희생되었다. 인간적인 감정, 개인의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정의 평화.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점점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예전처럼 흥미진진하게 하지는 않았다. 현실이 되어버린 비극은 더 이상 재미있는 소재가 아니었다. 영숙은 여전히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농협에는 병가를 냈다. 언제 복직할지는 알 수 없었다. 아니, 복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있을까? 태수는 평소처럼 버스 운전을 했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료들도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칫 상처를 줄까봐 걱정되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황금빛 들녘은 수확을 마치고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마을 사람들의 마음처럼 공허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시간은 흘러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갈 것이다. 완전히 낫지는 않겠지만 견딜만해질 것이다. 영숙은 창가에 앉아 멀어져가는 계절을 바라봤다. 종우는 어디에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자신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마을을 떠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그 짧았던 행복의 기억은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길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견뎌내야 했다. 모든 사람들이 6개월 후 봄이 다시 찾아왔다. 수확을 마치고 텅 비어있던 논들에 다시 푸른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농부들은 모내기 준비에 바빴고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생기 아래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숨어 있었다. 김영숙은 마당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다.
지난 겨울은 그녀에게 가장 긴 겨울이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던 날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 달 전부터 농협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견디기 힘들었다.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갔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그녀를 필요로 했고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김태수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시간이 분노를 무디게 만들었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감정적인 것들을 밀어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영숙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태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일 수도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영숙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견딜만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상추, 깻잎, 고추 등을 심었다. 손으로 무언가를 기르는 일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종호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떠난 그날 이후로 소식이 없었다. 가끔 그가 궁금했지만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어디에 있든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영숙은 가끔 그 시절을 떠올렸다. 종호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 그 감정들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은 진심이었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했다. 김태수는 버스 운전석에서 사이드미러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 것 같았다. 피곤에 지친 얼굴, 술로 붓기 시작한 눈가,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동자. 지난 6개월 동안 태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아내의 배신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영숙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언제부터였을까? 아내를 아내로, 여자로 보지 않게 된 것이 그냥 빚을 함께 갚아나가는 동반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물론 영숙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요즘 태수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 술도 줄였다.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도박으로 돈을 잃는 것도, 술로 현실을 회피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였다. 대신 빚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다. 영숙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최소한 서로 존중하는 관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최순자는 슈퍼 유리문을 닦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다. 6개월 전 그 사건 이후로 그녀의 삶도 많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호기심과 재미로 보던 것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느껴졌다. 영숙이 다시 농협에 출근하기 시작했을 때 순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영숙이 슈퍼에 올 때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물론 예전만큼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순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 사건에서 한 역할이 단순히 진실을 밝힌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기도 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요즘 순자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했다. 누군가 흥미진진한 소문을 가져와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호기심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가게 운영도 예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했다. 손님들과의 대화도 더 따뜻하게 했다.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나름의 사연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박노인은 정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6개월 전 그 회의 이후로 그는 많은 것을 잃었다. 마을에서의 존경, 사람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확신. 처음에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마을의 질서와 체면을 지킨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더 인간적인 방법은 없었을까? 영숙과 종우를 공개적으로 심판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 마을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헷갈렸다.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의 삶이 파괴되었고 마을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박노인을 예전처럼 존경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꼰대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것이 가장 아팠다. 평생 마을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사고의 소유자로 취급받게 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았다.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방법이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은 든다. 좀 더 온정적으로, 좀 더 인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그 사건을 소화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영숙을 동정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비난했다. 어떤 사람은 태수를 불쌍하게 여겼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이 마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가치관도 조금씩 변했다. 예전처럼 단순하게 선악을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일에는 복잡한 사연과 배경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상처를 아물게 하기도 하고 분노를 누그러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 사건은 마을의 집단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영숙의 가슴 속에는 짧았지만 강렬했던 사랑의 기억이, 태수의 마음 속에는 배신의 상처와 함께 자기 반성이, 순자의 마음 속에는 진실의 무게가, 그리고 박노인의 마음 속에는 권위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황금빛 들녘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계절은 변하고 농작물은 자라고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욕망과 절제, 사랑과 배신, 용서와 원망이 뒤섞인 채로 체면은 구실이 되었고 침묵은 공범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앞으로 또 다른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이 경험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인간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마을은 또 다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햇살이 들녘을 비추고 바람이 새싹들을 흔들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모든 사람들에게